안녕하세요. 옴배움학교 김범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왜 다시 민주주의인가? 라는 주제로 민주주의가 실제로 어떤 체제인지, 또 우리 현실 정치와 어떤 간극이 있는지, 또 실버민주주의, 시니어가 왜 중요한지 실버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온배움학교에서 오늘은 실버민주주의다 보니 우리 세대, 실버 세대가 겪어온 실제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타임머신 타고 잠시 옛날로 한번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야, 옛날에 어땠나? 불과 수십 년 전, 한 30년 정도밖에 안 됐죠. 군사정권에서 민주화, 그리고 뭐 광장, 촛불, 막 계엄, 이런 일련의 일들,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사가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이런 여정들,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저도 기억합니다. 거의 모든 분들이 실버 세대는 이 롤러코스터에 관련 기억이 있을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과거에 민주주의가 없던 그 권위주의 시대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군사 쿠데타, 뭐 유신, 장기 집권, 이 뭐 5.16 군사 쿠데타 이후로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한 30년 안 살았습니까?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표현 이런 거 뭐 다 없었고 자유 자체가 심하게 제한당했고 정부와 반대되는 의견은 그 당시에 그 서슬퍼렀던 국가보안법 그 이름으로 철저하게 탄압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 고민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밤에 뭐 12시인가요? 통행금지 또 뭐 저희도 대학 다닐 때 그랬습니다만 어디 가나 막 최루탄 냄새, 최루탄 터지고 저 또한 그 젊은 시절에 뭐 국회 인근 또 그 부산의 대학교 시청 앞 이런 데서 시위를 해보기도 하고 시위를 지켜보기도 하고 막 지금도 그 상식 생각해 보면 눈앞이 아찔합니다. 그때 이 머릿속을 탁 관통하는 질문이 하나 됐습니다. 왜 그 시민들이 이렇게까지 막 거리로 나와야 되나? 왜 이 정치 권력은 자기들이 정치 권력을 유지하려고 이렇게 폭력적일까? 도대체 정치 권력이 뭐지? 왜 시민들은 이 정치 권력에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 정치 권력에 저항을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 다 그러니까 이 질문이 저로 하여금 이 정치판에 들어오게 만들었고 또 정치학 연구도 하게 만들었고 그 좀 더 심화해서 공부해 보려고 미국 대학에도 갔고 한국에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공부하기도 하고 강의하기도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세대에게 민주주의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주어진 선물이 아니었어요. 선물이 아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질문하고 또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고 또 미래에 닿지 않을 손을 뻗어가면서 희망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이 섞여가지고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합니다. 오늘은 걸어온 길, 과거를 되돌아보는 시간이다 보니까 이와 유사한 얘기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987년 6월 10일, 우리 보통 얘기하는 6월 항쟁이죠. 저도 그때 6월 항쟁 당시에 거리에서 돌아다녔어요. 그때 저뿐만이 아니고 뭐 3.1 운동 때 온 우리 그 시민들이, 백성들이 다 거리에 나와서 만세운동 했던 것처럼 6월 10일 이때도 제 기억으로는 대한민국 곳곳에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가지고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했습니다. 호언철폐, 독재타도, 기억나십니까? 호언철폐, 독재타도. 학생들뿐 아니라 뭐 노동자들, 장사하시는 분들, 가정주부들, 뭐 넥타이 부대, 정말 수없이 많은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다 모였던 걸 기억합니다. 그 결과 물론 뭐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 직선제로 바뀌었고 또 실제로 직선제를 해가지고 우리 한국 민주주의는 한번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권력의 정당성이라는 것이 위에서 뭐 과거처럼 왕이 뭐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런 게 아니고 시민들이, 백성들이 권력의 정당성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시민들이 선택해서 지도자를 뽑고 리더를 뽑는 그걸로 바뀐 게 그 순간이었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부활합니다. 그건 30년 넘게 지금 지방자치를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고
그때 이후로 기초자치단체장, 뭐 시장, 군수, 지방의회 의원들을 우리 손으로 직접 뽑고 지방자치단체 예산, 뭐 또 그 각종 조례, 또 중요한 사항에 대한 주민투표 이런 것들도 고무렵에 도입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아주 뭐 자연스럽게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에 있을 때 또 당에 있을 때 동네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 손으로 군수도 뽑고 시장도 뽑고 어떤 사람을 후보로 내세우는 게 나을지 막 이렇게 정말 진지하게 자기들끼리 토론하는 걸 여러 번 봤습니다. 이게 우리의 민주주의 수준이 조금씩 높아져 가는 거죠. 거리에서 길거리에서 막 민주화 운동하던 게 실제로 제도로 안착이 되고 정착이 되는 어떤 그런 장면들이었습니다. 책 속에서 보던 어떤 책 속의 민주주의가 실제로 동네 민주주의로 이렇게 안착이 된 과정이었습니다. 이런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는 시민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결국엔 제도가 바뀐다. 이게 하나고, 또 하나는 이 바뀌고 난 제도가 바뀐 뒤에 이제 우리 일 다 했으니까 탈탈탈 손 털어버리면 언제든지 다시 롤백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 두 가지의 큰 어떤 결론을 갖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라는 제도는 한번 딱 해놓고 끝내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끊임없이 보수하고 손질하고 지켜내고 가꾸고 이렇게 해야 되는 공사 중인 프로젝트가 민주주의라는 겁니다. 어떤 나라들은 보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안착된 나라가 있는 반면에 우리보다도 훨씬 더 먼저 민주주의를 시작했는데 망한 나라들도 많아요. 특정 나라 이름을 되게 좀 그렇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리핀 같은 경우 한번 봅시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장충체육관 필리핀에서 돈 받아서 지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대한민국이 전쟁 끝나고 폐허에서 시작할 때 그 당시에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아주 뭐 상위 클래스에 드는 나라였어요. 미국의 어떤 그걸 받아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제대로 안착을 시키지 못하니까 지금 필리핀이 우리보다 훨씬 못한, 경제적으로 훨씬 못한 나라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강의가 우리가 걸어온 길을 회고하는 건데, 민주주의가 성공하려면 여러 가지 성공 요인들이 있겠지만 보통 한 학자들은 5가지 정도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게 맞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작동합니다. 투표하는 행위, 토론, 또 시위, 시민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의사표시를 해야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민주주의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죠. 두 번째로는,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하려면 이 공정한 선거제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평화적으로 정권교체가 됐다는 게 세계적으로 가장 자랑할 만한 어떤 민주주의 안착 과정에 있는 거예요. 정치 권력이 평화적으로 교체되는 데 있어 가지고 선거라는 행위를 하잖아요.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다고 느껴야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민주주의가 성공하는 겁니다. 만약에 진짜 뭐 무슨 선거 조작, 선거 부정 이런 거 있으면 민주주의는 없죠. 쉽게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민주주의가 성공하기 위한 세 번째 조건이 권력 분립입니다. 상호 견제입니다. 이게 민주주의라는 정치 체제를 작동시킬 때, 과거에 뭐 몽테스키에도 얘기를 하지만, 권력 분립하면 몽테스키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권력을 가지면, 완장을 차면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 핵심 원리는 뭐냐면 서로가 견제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야 권력 집중을 막고 권력 부패를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의 본질은 권력을 잡으면 잡을수록, 완장을 차면 찰수록 더 공고해지고 싶고 더 키우고 싶고, 이게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제어하기 위해서 권력을 나누고 쪼개고 견제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예요. 몽테스키웨 이런 분들이 민주주의를 만들 때, 최초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때 민주주의를 강조한 핵심 원칙이죠. 또 민주주의가 제대로 성공하려면 모든 권력은 법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법치주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돼야 됩니다. 어떤 지도자라도, 뭐 어떤 총리, 대통령이라도 모든 국민들은
법 아래 평등해져야 되고, 이 법의 지배하에 법이라는 이름으로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이 돼야지 민주주의가 유지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민주주의에 성공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죠. 그 다음에 현대로 넘어오면서 가장 강력하게 민주주의 성공 요건으로 대두되는 게 언론의 자유입니다.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우리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언론하고 시민이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말할 수 있어야지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고, 언론이 통제되기 시작하고 언론이 주눅들기 시작하면 민주주의도 꽝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요 5가지, 이 5가지가 민주주의를 성공시키기 위한 핵심 요소가 되고 핵심적인 원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죠? 이거 가장 최근이니까 2016년, 2017년 촛불 집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건 우리한테 어떤 새로운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개념을 안겨준 그 시기입니다. 전국의 광장마다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나왔죠. 과거에 그 이전에 생각해 보면 시민들이 광장과 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쏟아져 나와서 구호 외치고 이렇게 전단지 돌리고 또 좀 과격한 데는 또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체류탄 난무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2016년, 2017년 이 시기부터 그 시민들이 자기 의사를 표시하는 게 종래가 좀 바뀌었어요. 폭력이 아니고 어떤 촛불을 든 거죠. 평화로운 방식으로 어떤 의사표시가 이루어졌고, 실제 그 결과 정권의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권력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일은 당시 세계적으로도 엄청나게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세계적으로 이런 식의 평화적 정권 교체, 아주 드문 케이스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처럼 이 민주주의의 연한이 짧은 국가에서 보십시오. 미국 같은 데서도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떨어졌을 때 그걸 인정 못한다고 의사당 쳐들어가가지고 난리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영국, 프랑스, 독일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주의의 연한이 수백 년 된 나라들조차도 그걸 인정 못하고 폭동으로, 폭력으로 이루어진 게 다반사기도 하고 많았어요. 근데 민주주의의 어떤 그 기간이 짧은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식으로 평화로운 방식으로 정권 교체, 권력 교체가 이루어졌다는 건 상당히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고 상당히 당시에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그때 또 보면 거리에, 광장에 애들 손잡고 나온 어른들, 또 유모차 끌고 나온 사람들, 또 TV 보면서 그거 지지해주는 어른들, 모두가 자기 맡은 각자의 자리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공고화시켰던 어떤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국회 안에 또 국회 밖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이루어지는 2가지 장면들을 동시에 보고 어떤 걸 느꼈냐면, 밖에서는 시민들이 광장에서 촛불 들고 이런저런 의원들 구호를 외치고, 또 국회 내에서는 의원들이 법안, 예산안 이런 거 하나, 조항 하나 들고 치열하게 논쟁하고 표결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확인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어떤 시민들의 광장에서의 촛불로 표현되는 그 문화, 그 다음에 그 의사당 내에서 정치인들이 어떤 그 토론, 표결, 이런 형태의 정치적인 행위, 이 2개가 연결될 때 실제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한다. 시민들이 방향을 제시하고 정치적 절차의 정당성을 가진 그 제도가 법과 절차로 구현해낼 때 우리를 둘러싼 민주주의가 한 차례 더 성숙해지고 훨씬 더 공고화된다. 이 얘기를 학생들한테 한 번씩 해주면, 그럼 학생들이 얘기합니다. 촛불은 끝났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뒤다. 실제로 중요한 건 촛불 이후다. 촛불 이후다. 하지만 그 이유를 만드는 힘도 어떻게 보면 결국 시민들로부터 나오는 거다. 우리 세대가 거리에서 만들어냈던 그 민주주의 경험을 다음 세대에 정확하게 우리가 연결시켜서 나누고 전달치 않으면 이 거리의 힘, 광장의 힘, 이건 쉽게 잊혀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니어분들의 기억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제 지금 우리
강이니까 여기까지 걸어온 길들을 제가 쭉 얘기했던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군사독재. 군사독재 시절, 이 군사독재에서 우리가 문서로 나와 있는 형식적 민주주의를 거쳐서 그 다음에 우리 삶 속에 생활, 사회, 디지털 민주주의로 지금 조금씩 나아가고 있죠. 앞으로 나아가고 있죠. 이게 분명한 추세고 방향인데 동시에 또 어떤 문제들이 생기느냐. 요새 있지 않습니까? 막 유튜버, 뭐 정치 유튜버 특히 또 가짜뉴스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뭐 어떤 세대 간, 지역 간, 이념 간의 어떤 갈등 또 막 지금 뭐 저는 이제 실버 민주주의라고 해가지고 실버 민주주의의 역할이나 어떤 기능 어떤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나쁘게 하면 입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새로운 도전들도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여정 가운데 우리가 얻는 교훈, 이거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네, 세 가지 정도를 이렇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침묵하면 누군가가 그 권력을 독점합니다. 그런 말 있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 정치는 정말 그 권력을 탐하는 아주 소수의 손에 넘어갑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둘째, 민주주의는 법이고 민주주의는 제도인데 물론 이 글자로 된 이 법과 제도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건 시민들이 이 법과 제도를 대하는 태도와 문화입니다. 이게 훨씬 중요할 수 있다. 법은 바뀌었는데 만약에 그 상대를 우리 같이 삶을 사는 공동체에서 삶을 사는 어떤 상대로 생각지 않고 이걸 적으로 보면 이 공동체 내에서 갈등과 혐오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더 커지면 커지지 줄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현 세대가 당면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죠. 셋째, 지금 이제 계속 뭐 고령화 사회로 닿다 보니까 이 세대 간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데 만약에 이 세대 간의 어떤 이 제대로 된 연대 혹은 세대 간의 교류, 교감을 못 이뤄내면 우리가 지금 완성해 가고 있는 이 민주주의는 또다시 흔들릴 겁니다. 초고령화 시대를 살면서 실버 민주주의에 대해서 계속 논쟁이 있는 것처럼 어느 한 세대의 이익이 과도하게 반영되면 민주주의의 정당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고 왜곡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어떻게 보면 강의 결론이죠. 이제 마무리 한번 지어볼까 합니다. 그렇다면 시니어들의 역할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제 시니어들은 뭘 해야 됩니까? 제가 나름 생각해 본 결론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한국, 뭐 미국, 뭐 여기에서 나름 공부도 해보고 뭐 학생들 가르쳐 보기도 했는데 또 실제로 정치 현장에서 한 30여 년 가까이 실무자로 또 실제로 정치 현장에 일선에 뛰어들어 보기도 했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사실은 책도 한 권 써봤어요. 좀 있으면 또 책도 한 권 추가로 내볼 생각입니다. 해방 이후부터 최근에 12.3.1 계엄 때까지 한국의 한 80년 가까이 한국 현대 정치사에 대해서 제가 지금 책을 써놓은 게 있어서 책을 곧 출간할 건데 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민주주의의 다음 장을 열려면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더 성숙하게 하려면 실버 민주주의, 시니어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실버 세대는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실버 세대는 이미 아주 힘들고 어려운 막 배고픈 시절도 겪어봤고 온갖 실패도 겪어봤고 우리의 이 지난 말 그대로 한국 현대 정치사가 지난 한 5, 60년이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 아닙니까? 하늘 끝까지 올라갔다가 바닥 끝까지 내려갔다가 이런 실패와 성공의 스토리 그리고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세대 이거 뭐 역사에 두고두고 남을 내용들이죠. 이런 경험들을 그저 옛날에 있었다 이런 얘기 있었다
이것만 남겨둘 건지 이렇게만 얘기하고 끝낼 건지 아니면 우리가 겪었던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경험했던 동시에 이뤄냈던 동시에 성공시켰던 이 결과를 아주 지혜롭게 잘 정리를 해서 다음 세대에 넘겨줄 수 있을지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게 우리를 둘러싼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는 거고 대한민국의 용성적인 발전이 가능하게 만드는 지름길이죠. 오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면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가장 내 인생에 기억에 남는 민주주의의 장면이 뭐가 있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둘러싼 민주주의의 장면. 뭐 어떤 사람은 뭐 첫 투표했을 때 계엄 시절에 뭐 계엄이 있을 때 막 꼼짝 못하고 도망다녔던 시절, 혹은 야간 통행 금지 시절에 잡혀갔던 시절, 뭐 그런 내용들, 아니면 뭐 어떤 정말 광장에 나가서 내가 막 고함치고 구호 외치고 했던 그런 기억들, 내가 겪었던 민주주의는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그 장면을 노트에 한번 적어보십시오. 이걸 배움 노트에 한번 적어보시고 가능하다면 그 배움 노트의 경험을, 내가 겪은 그 민주주의 경험을 주변에 뭐 자녀들, 손주들, 동네 분들하고 한번 나눠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곧 한국 민주주의의 살아있는 교과서가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여러분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건강한 삶이라는 주제로 우리의 경제, 복지, 정신, 건강 이런 것들과 민주주의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